네, 안녕하세요. 전정희 소장입니다. 예, 검선입니다. 네, 오늘 제1부 야자타임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순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그리고 섹터 뭐 항상 그렇죠. 예, 그런 순서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한번 제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 주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실적 발표 요즘 그 회자가 많이 되고 있죠. 대형주 실적 발표 시즌이죠. 그러니까 언제 어떤 종목 하나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조금 이제 약하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자, 그런 측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 이런 순서, 그리고 관심주, 추천주, 리뷰, 이런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번 주의 일정 한번 체킹을 해야죠. 한 주가 딱 시작되기 전에 뭐 일요일 밤에 좀 한가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캘린더 한번 뽑아 보세요. 네, 그래서 다음 주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아무래도 26일에 미국 연준 FOMC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0%입니다. 0%. 금리 인상은 안 하죠. 하지만 옐런 의장의 입에 항상 주목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요즘 그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세계 경기 불황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고 금리 인상 페이스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간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차선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일본이죠, 일본. 이번 주 목요일에 BOJ 금정회의가 있어요. 네, BOJ 금정회의. 자, 이건 왜 주목하냐면요. 중국 경기가 냉랭하고 할 때는 유럽이나 일본에서 돈을 풀면 돈이 돌지 않습니까? 미국도 돈을 수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금정회에서 돈을 푸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경기가 어렵다면은 정책 이벤트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중요하다. 되게 그런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대형주 실적 발표가 많죠. 대형주 실적 발표 어떤 것들이 있나 잠깐 볼까요? 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그리고 이제 2월 초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 발표하는 것만 해도 뭐 LG와 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많죠.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말이죠. 4분기 실적, 지난 4분기 실적은 되게 컨센서스보다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증시보다 우리가 조금 눌릴 수가 있어요, 지수가. 실적 발표권 때문에. 물론 지나간 실적이기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았지 않습니까? 해외 증시 보면은 좀 지수가 좀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덜 오른 것은 대형주 실적 발표권이 좀 주가를 눌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면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일정을 좀 체크를 해봤고, 지금 시장을 조금 약하게 보고 그런 측면의 시각이 존재합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예. 자, 먼저 이제 이거 한번 펴보시면은 앞으로 1년 후에 12개월 포워드 PBR이라고 그러죠. 이걸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는 PBR이 1배수다, 0.9배수다. 그러면 예전에 저점이니까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보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 기업의 ROE, 자기자본 수익률이 낮아지면 PBR도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이익이 떨어지는 추세라면 ROE 같은 경우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지금 ROE가 한국지수, MSCI 한국지수의 ROE가 8.9%입니다. 그렇다면은 12개월 포워드 퍼도 PBR도 그 배수 정도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PBR 저점이라고 해서 꼭 반등하는 것은 아니고 ROE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ROE는 요즘 떨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그 시장을 PBR 저점이라고 해서 반등이 아주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측면은 감안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제 약하게 보는 두 번째 근거는요. 영업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죠. 예. 자, 분기 및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율을 보세요. 자, 굵은 선, 파란 선은 말이죠. 2015년도 4, 4분기고요. 그렇죠? 4, 4분기 2015년도 과거에 대한 전망은 4분기가 실제로 지나고 나니까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상은 좋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익 추정치를 확 내려버린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015년 연간이나 2016년 연간 빨간 거 같은 경우도요. 2016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율이 아직은 플랫하지만 이게 이제 2, 3월 달 가면 갑자기 급전직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망이죠, 전망. 전망은 근데 실적치가 나올 때쯤 되면은 실적이 안 좋으면 밑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센서스를 100% 지금 당장은 1분기에 대한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아직까지는 그러하기 때문에 실적 상위 섹터를 역시 해야 된다. 건설이나 소프트웨어나 의료. 건설이 요즘 왜 뜹니까? 금년도 1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저 회색처럼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뜬다는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전번보다는 좀 못하지만 소프트웨어나 의료나 생활용품이나 내구 소비재나 미디어는 여하튼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섹터는 이런 섹터로 우리가 아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지수보다는 역시 이런 종목이나 성장 섹터로 봐야 된다는 것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수급을 보니까 오늘 수급 보면서 뭔가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자, 유가가 뭐 9%나 주말에 급등을 했는데 그렇다면 외인 보자기 들고 와서 한국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매도죠. 매도 규모가 적을 뿐이죠. 824억 정도 매도 규모가 적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빨간 거 선물 순매수 있습니까? 534억. 자, 이거 뭐 세 발의 피죠. 뭐 이 정도 선물 매수 가지고 이 코스닥이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 534억. 선물이 안 나왔네요. 선물이 밑에 잘렸는데 선물이 372억. 자, 선물도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는 거는 뭐냐?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 성장성 있는 것들 샀죠. 534억. 자, 이 외인의 시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코스피 쪽의 대형주들이 계속 상승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관이 사가지고 물론 오르기는 했어요. 그러나 연기금 보세요. 연기금은 조용하죠. 연기금은 주가 지수 낮을 때 들어오죠. 지금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면은 수급이 아직 오늘 같은 경우 봐가지고 못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 강도는 좀 약할 것이다. 되게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조금 우호적으로 보는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그런 측면으로 한번 우리가 시각을 전환해 봅시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세가 주춤했다는 거죠. 뭐 이것은 지금 1분기 초기니까 주춤하지만 1분기 끝에 가면 물론 급전직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망치는 아직 괜찮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실적이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그 큰 흐름.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요. 자, 이벤트가 되게 이렇게 예상이 돼 있죠. 1월 FOMC 회의가 중요하고 이번 달은 아닙니다만 2월, 3월에 중요한 통화정책 이벤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장이 어렵다면 여기서 뭔가 나오면서 이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
자, 그래서 요번에 그 FOMC가 인상을 1월 달에 물론 안 할 거고요. 3월 달에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볼까요? 네. 전망치들이 계속 변하고 있죠. 50.8%에서 3월 달 보세요. 22%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으로 봐서는 한 6월 달에 할 것 같네요. 74%에서 41%. 그죠? 이것도 사실 긴가민가 합니다. 속된 말로. 그죠? 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자꾸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 네, 그 부분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이 측면을 간단하게 나타낸 부분입니다. 자, 통화정책에서 FOMC 건을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통화정책이 중요한 모멘텀인데,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이 엔화 강세로 가고 있잖아요. 엔화 강세 지나치게 가니까 일본에서는 제어하려고 합니다. 돈을 풀려고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실탄이 마련이 되는 거죠. 전 세계적인 그 유동성 실탄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자, 일본 같은 경우 보세요. 엔화 강세. 이런 정도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죠. 전망치.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통화정책 관련 이벤트가 뭔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럼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하죠. 유가입니다. 유가. 유가 9% 급등하면서 오늘 숨통이 좀 터였잖아요. 유가입니다. 자, 유가는 말이죠. 우리가 그 원유 시장에서 매도가 쏠림이 조금 그 완화된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상업용 거래 중에서 매도 비중이 클라이막스 근처에 왔다는 거죠. 자, 보세요.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이 예전에 금융위기 때 고점에 맞닥뜨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꺾이잖아요. 그리고 꺾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고점단에 왔기 때문에 꺾이고 유가도 반등을 하는 것이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2월 달에는 미국의 석유 시출 설비가 예전에 감소하기 시작한 지 6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2월 달부터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측면들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런 측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유가가 뜰 때가 됐었던 상황에서 떴다. 시스템 위기 수준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반등할 때 외인 자금 유입 규모가 과거에 그럼 어땠나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니까 대개 뭐 적어도 10%, 많으면 한 20%가량 올랐었네요. 한 서너 달 사이에. 매번 그랬죠, 매번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별로 그 아까 수급에서 살펴봤지만 그런 느낌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만 한 3개월 단위로 보면 이런 외인 자금 유입이 들어왔었다는 겁니다. 사우디가 과연 매도를 안 할 것인가?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겠지만 매도는 하긴 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크게 반등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게 조금은 아킬레스건입니다만은 여하튼 과거엔 이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하고 외국인 매매 동향을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봅시다. 네. 자, 보니까 국제 유가하고 외국인 매매 동향. 자, 결국은 뭡니까? 같이 그 동조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가 떨어질 때 주가도 떨어지고 유가 올라갈 때 주가도 올라갔던 부분이 최근에 몇 년간 계속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논리겠죠. 네,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유국에서 한국 주식을 매도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다음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예. 자, 캐나다, 노르웨이, 사우디,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가 작년엔 많이 팔았지만 올해는 좀 덜 팔 수 있는 근거를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외인의 매수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지만 매도세는 좀 감퇴시킬 것이다. 그러면 기관이 들어오면 오르기가 쉽겠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WTI 선물을 한번 봅시다. 예. 자, 지금 보니까 결국 유가가 그러면 반등하면 어디까지 반등하겠느냐? 저기 그 이전에 디셈버, 작년 12월 달에 거래 터진 지점 있죠? 네, 거래 터진 지점까지는 여력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건이 없다면 그게 40불대 근처, 40불대 넘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매물이 좀 있죠. 요번에 그 거래가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뚫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기대는 아니고 1단계적으로 한 40불 선 정도 그렇다면 저점에서 꽤 오르는 거죠. 예, 그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연결을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자, 그래서 제가 코스피 지수하고 WTI 유가 선물하고 같이 봤어요. 같이 봤더니 결국 그 40불대 근처가 어디냐면은요. 1920에서 1950 선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1920, 2차로 1950포인트까지 코스피 지수가 오를 여력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유가 자체로 거기까지 오른다면은 그 정도 선이 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은 그겁니다. 1월 효과가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이 올라가는 게 이제 1월 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코스닥이 조금 낮긴 낮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르는 때냐? 아직까지는 그건 모르죠. 지수 자체는 이렇게 여력은 있지만 아주 크게 뜬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관건은요. 실적, 수급, 이슈 그 중에서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과거 실적이 아니라 미래 증가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수급이 아주 좋든가 아니면 확실한 모멘텀이 있든가 이런 종목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거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한 3주 전에 말씀드렸던 컴투스. 자, 이거 뭐 11만 원대에서 14만까지 올랐네요. 이게 아마 목표가를 아마 그 정도 제시해드린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 수준에서는 절반 정도 카팅 정도는 이제 해서 호주머니에 집어넣으시고 나머지 가지고 승부하셔야죠. 그리고 네이버하고 락앤락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장 좀 흔들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는 점증한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거예요. 락앤락도 턴어라운드입니다. 역시 실적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좀 흔들어도 무난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금산 전문가님 강의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검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낙폭 가대주 최고 종목 찾기입니다. 보통 최근에 시장을 잘 보시면 낙폭 가대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낙폭 가대주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하게 많이 빠진 종목을 우리가 낙폭 가대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낙폭 가대주의 최고 종목 찾기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 낙폭 가대주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낙폭 가대주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아무 종목이나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낙폭 가대주가 아니라 낙폭 가대주는 적어도 세 가지 조건에 딱 들어맞아야 그걸 우리가 낙폭 가대주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낙폭 가대주의 조건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재 주가가 2008년도보다도 낮은 상태를 저는 낙폭 가대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08년도가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죠. 그때 2008년도보다도 현재 주가가 같거나 또는 낮은 상태를 저는 낙폭 가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조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드시 흑자가 나왔어야 된다. 적자 나오는 기업을 낙폭 가대주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정당한 겁니다.
적자 기업은 주가가 빠져도 그건 정당한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반드시 흑자여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기본입니다. 1번과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 선택상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금성 자산이 단기 차익금보다도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이 단기 차익금보다 분명히 많아야 됩니다. 혹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단기 차익금이 반대로 단기 차익금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은요, 낙폭과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반드시 단기 차익금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 여기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금성 자산은 현금이나 수표나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이나 또는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정기 적금까지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현금 자산을 뜻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즉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나와 있는 이 단기 차익금이라는 것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를 말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한 종목이 낙폭과대주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빠르게. 2008년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40만 3천 원이었습니다. 현재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원고를 금요일 날 제가 보내드렸기 때문에 금요일 날 종가가 116만 8천 원이죠. 이거 낙폭과대주 아닙니다. 2008년도보다도 주가가 지금 위에 있잖아요. 낙폭과대주 아니라고요. 자, 포스코는 2008년도에 23만 4천 원이죠. 자, 현재 주가가 16만 1천 원입니다. 금요일까지. 2008년도보다 현재 주가가 낮죠. 낙폭과대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아 2008년도에 주가가 7,310원이 있는데 현재 주가가 3,710원이니까 낙폭과대주 맞죠.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현금성 자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이게 나와 있는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은 23조 6천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차익금은 11조니까 현금성 자산이 단기 차익금보다 배 이상이 많죠. 오케이. 그 다음 두산중공업 보시면 현금성 자산은 1조 2879억이고요. 단기 차익금이 3조 8천억이죠. 이런 것은 단기 차익금이 현금성 자산보다도 3배가 더 많기 때문에 낙폭과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낙폭과대주가 아닙니다, 이건.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2228억이고 단기 차익금이 631억이죠. 현금성 자산이 많죠. 제가 이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하고 단기 차익금을 비교해서 단기 차익금이 월등히 많은 기업은 낙폭과대주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앞 키포인트가 단기 차익금이 현금성 자산보다도 배 이상이 많은 기업은 상승하기가 힘들다. 월등히 단기 차익금이 많은 기업은 상승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그 현금성 자산하고 여러분들 단기 차익금을 보시려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게 보시면은요. 이게 보시면 밸런스 그 다음은 시트라 그랬어요. 이 BS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에 BS를 우리가 밸런스 시트를 우리가 대차 대조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차 대조표 상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이 있죠. 왼쪽을 우리가 차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른쪽을 우리가
대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차변에 보시면 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요 유동자산 안에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잘 보시라고요. 유동자산 안에 현금성 자산 여러분 대조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부채를 보시면요. 부채 중에서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 중에서 단기 차입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라고요. 자, 시가총액 삼성전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가총액 2기업인 한국전력의 현금성 자산은 얼마 정도 되는가? 5조 1천억 가까이 됩니다. 시가총액 3위 기업인 현대차의 현금성 자산은 얼마 정도 되는가? 6조 4천억 가까이 됩니다. 시가총액 4위 기업인 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은 얼마나 되는가? 한 2조 4천억 가까이 됩니다. 시가총액 5위 기업인 현대모비스의 현금성 자산은 얼마 정도 되는가? 3조 4천억 가까이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보통 시가총액 1위부터 한 80위까지의 저는 재무제표를 꿰차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얼마고 단기 차입금이 얼마인가를 저는 제 머릿속에 꿰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현금성 자산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합당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가를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해드린다면은 승강밴드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자, 승강밴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 3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2008년도 최저점이 거의가 한 8,850원 가까이 됩니다. 한 7,900원에서 8,000원대 그 중간에 되는데 현재 주가가 8,220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주가가 싸죠. 두 번째, 지난해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한 240억 가까이 됩니다. 이 기업이 2001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15년 동안 단 한 번의 적자가 없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 현금성 자산을 한 491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단기 차입금이 44억 정도 되죠.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 단기 차입금보다도 대략 10배 정도가 더 많고요. 그 다음은 유행자산. 이게서 말하는 제가 유행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그 다음은 토지나 차량 운반구나 비품을 유행자산이라고 합니다. 유행자산만 건물하고 토지의 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2,675억이고 시가총액이 2,351억이니까 유행자산이 더 많다는 거죠. 그죠? 시가총액보다도. 그런 점에서는 한번 낙폭 가대주 중에서 종목 하나를 제가 선정한다면 승강밴드를 선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